72살 김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집 안을 둘러봅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장롱, 그 안에 쌓여있는 옷가지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 남편이 생전에 즐겨 입었던 양복, 본인이 젊었을 때 입었던 한복까지. 딸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좀 정리하세요. 이거 언제 입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옷들을 다시는 입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런데도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옷장 문을 열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집 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물건들. 몇 년째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들. 자녀들은 정리하라고 하는데 손이 가질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내 인생의 증거 같아서입니다. 버리면 내 과거까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물건들 사이에서 점점 더 좁아지는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그 공간에서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진정한 자유는 무소유에서 비롯된다. 스님은 송강사 작은 오두막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밥그릇 하나, 이불 한 채, 책 몇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삶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물건은 적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통해 우리가 왜 비우지 못하는지, 물건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물건의 무게가 아닌 마음의 가벼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1부, 우리는 왜 비우지 못하는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워서,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상징하는 것 때문이라고. 서랍 속 낡은 시계 하나.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그날의 설렘이고, 젊었던 시절의 사랑이고,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시계를 버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0대 중반의 박용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손주들도 다 컸는데 말이죠. 남편은 왜 그걸 아직도 갖고 있냐고 하는데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작은 옷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있던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옷을 버리면 그 시절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저 옷들이 있어야 내가 좋은 엄마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물건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성의 문제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것은 물건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공포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려 합니다. 노년기에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체력도, 사회적 위치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남은 것이라도 꼭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나? 물건은 우리가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집 안 가득한 물건들이 나는 이만큼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건 하나를 소유하면 그 물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먼지를 닦아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망가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도둑 맞지 않도록 걱정해야 합니다. 물건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이 거기에 묶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몇 년째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 공간을 치우고 청소하는 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려 애쓰는 정신적 에너지는 또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이미 물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삶을 무겁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잠잘 이불 한 채면 됩니다. 입을 옷 몇 벌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사실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들이 필요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익숙해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물건이 없어지면 정말 불편합니까? 아니면 그냥 불안합니까? 불편함과 불안함은 다릅니다. 불편함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불안함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편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기억에 대한 집착, 안전에 대한 집착,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집착.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낮추고 비울 때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가득 채운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것이 없다. 우리가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 공간,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도 기쁨도 평화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물건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비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힌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그래야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2부 물건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물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70살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딸의 초등학교 상장, 아들의 그림, 손때 묻은 장난감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딸은 지금 45살이 되었고 아들은 40이 넘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애들이 엄마 하며 제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다니던 때요. 지금은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그나마도 바쁘다고 일찍 가버리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라도 있어야 해요. 내가 엄마였다는 걸,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있었던 시절의 증거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 시절,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시절, 내가 젊고 건강하고 활기찼던 그 시절의 증거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물건을 못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엄마라는 정체성의 물리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 독립하면 엄마는 더 이상 엄마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고 빨래를 해줄 필요도 없고 숙제를 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엄마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일까요? 이 정체성의 상실, 역할의 상실이 노년기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물건들을 꼭 붙잡습니다. 봐,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물건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 은퇴한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여 세의 김철수 씨는 서재 한쪽에 명함처를 가득 쌓아두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명함들입니다. 부장이었을 때, 이사였을 때, 임원이었을 때, 각 시기의 명함들이 다 있습니다. 부인이 버리라고 해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그 명함들을 꺼내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았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왔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명함처를 보며 김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만큼 인정받았는데,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펍정 스님은 이런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에 머문다. 우리가 물건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 물건을 보며 그때는 좋았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현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녀들, 현재의 나 자신, 현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옷장 한쪽에 걸려있는 25살 때의 드레스. 지금은 절대 입을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살을 빼면 입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옷을 다시 입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옷을 입었던 그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서입니까? 그 드레스는 젊음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웠던 내 모습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나는 늙었다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나는 예쁘지 않다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못 버리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젊음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펍정 스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놓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어린 시절 물건을 보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동안 정작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손주들과의 시간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던 시절의 명함을 보며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는 동안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의 옷을 보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동안 지금 나이의 품위와 아름다움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과거는 항상 현재보다 좋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은 잊혀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평가절하 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이 말 속에는 지금은 별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펍정 스님은 평생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의 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라. 지금 이 순간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어라. 지금 이 순간 숨쉬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가 당신의 삶이다. 과거의 물건들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 수 없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75세의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추억 속에서 살았어요. 행복했던 그때, 젊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과거만 생각하느라 현재를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다는 걸. 손주가 와서 같이 놀자고 해도 할머니 바빠라고 했어요. 바쁜 게 아니라 과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아했어요. 과거에 젖어 있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를 찾지 않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과거를 붙잡느라 현재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의 대가입니다. 지금 주어진 관계, 지금 가능한 기쁨,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물건을 통해 과거를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현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생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라고. 과거의 역할, 과거의 성취, 과거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였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다. 나는 회사원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젊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이의 지혜를 가졌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집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를 과거로 두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펍정 스님의 오두막에는 사진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추억이 담긴 사진도 없으신가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추억은 마음에 있지 사진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억은 물건 없이도 남습니다. 오히려 물건에 의존하면 진짜 기억이 흐려집니다. 이제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걸까? 나는 기억을 소중히 하는 걸까? 아니면 과거에 갇혀 있는 걸까? 나는 과거를 존중하는 걸까? 아니면 현재를 회피하는 걸까? 답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물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부 비움의 역설, 비울수록 채워진다. 이제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우면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비울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펍정 스님이 평생 보여주신 무소유의 역설입니다. 펍정 스님은 전남 순천 송강사 불이람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사셨습니다. 방 하나, 마루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밥그릇 하나, 수저 한 벌, 이불 한 채, 승복 2벌, 그리고 책 몇 권. 그것이 스님이 소유한 전부였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빈곤한 삶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스님만큼 풍요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스님의 오두막은 비어 있었지만 스님의 삶은 가득 차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물건을 비우니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기니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오니 바람이 통했습니다. 좁고 답답했던 방이 넓고 시원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물건에 쓰던 시간을 비우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사색할 수 있었습니다. 사색하니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소유라는 책이 나왔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비우니 자유가 왔습니다. 물건을 지키고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도둑 맞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건이 망가질까 조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스님은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물건 소리에 묻혀 듣지 못하는 자연의 소리를 스님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비우니 현재가 선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시는 차의 향기, 지금 이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지금 이 순간 찾아온 손님의 얼굴.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속에서 스님은 완전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비움의 역설입니다. 비우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비우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충만해집니다. 비우면 불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평화로워집니다. 실제로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역설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68살의 정미경 씨는 2년 전 대대적인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옷 중에서 최근 2년간 입지 않은 옷은 모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걸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절반 이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장이 텅 비니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옷을 찾느라 뒤적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적으니 오히려 선택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옷 하나하나가 소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옷이 너무 많아서 어떤 옷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은 색깔 옷을 중복으로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옷을 정확히 알고 그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옷을 많이 가졌을 때는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옷을 줄이고 나니 오히려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이상하죠? 적은데 더 풍족하게 느껴지다니. 이것이 바로 비움의 역설입니다. 많이 가지면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옷이 100벌 있으면 101번째 옷이 필요해집니다. 책이 1000권 있으면 1001번째 책이 탐나게 됩니다. 소유는 끝이 없는 욕망을 만듭니다. 하지만 비우면 다릅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생깁니다. 가진 것이 적지만 그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72세의 박경자 씨는 서재 정리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책이 3000권이 넘었습니다. 책장이 서너 개나 되었고 책들은 바닥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 책들 중 절반도 읽지 않았다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뭔가 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했다고. 용기를 내어 정리했습니다. 읽지 않을 책, 다시 읽지 않을 책은 모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1000권 정도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서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공간이 생기니 앉아서 책을 읽을 자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책은 많았지만 책 읽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책에 묻혀서 책을 못 읽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남은 책들을 정말 읽습니다. 한 권 한 권이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책을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책을 읽는 게 목적입니다. 책이 줄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배웁니다. 양이 줄고 질이 올라간 것입니다.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물건에 치입니다. 공간이 비어야 그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65살의 김영숙 씨는 집 전체를 정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넓어졌어요. 물건을 버리기 전에는 이 집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어요.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물건을 비우고 나니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예요.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집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김 씨는 계속 말합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음도 넓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유가 생겼어요. 손주들이 와도 예전에는 집 어질러진다고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함께 놀아줄 수 있어요. 물건이 줄어서 잃은 건 없고 얻은 건 참 많아요. 이것이 무소유의 기적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줄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워집니다. 공간은 비었지만 마음은 채워집니다. 소유는 적어졌지만 자유는 커집니다. 펍정 스님의 제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님께 여쭈었답니다. 스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물건이 많을 때가 더 외로웠습니다. 물건들 사이에 갇혀 자연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만났으니까요.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새들이 친구고 바람이 친구고 찾아오는 모든 인연이 소중합니다. 비운이 보입니다. 비운이 들립니다. 비운이 느껴집니다. 물건에 가려져 있던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소유에 집착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방 하나라도 좋습니다. 서랍 하나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비워보십시오. 그리고 며칠을 그 빈 공간과 함께 지내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것입니다. 뭔가 없어진 것 같아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 비움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의 행복은 순간이지만 비움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새 물건을 사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하지만 비움의 행복은 다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평화로워집니다. 그 평화는 어떤 물건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계속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비울 것입니까? 계속 무거운 짐을 치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가벼워질 것입니까? 계속 과거에 묶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펍정 스님은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비우는 길로 오라고. 그 길이 진짜 풍요로 가는 길이라고. 덜 가지는 것이 더 많이 사는 길이라고. 4부 늙음은 비움을 연습하는 시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왜 하필 나이 들어서 비워야 하는가? 왜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어서 무소유를 실천해야 하는가? 펍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생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다.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산을 오릅니다. 그때는 배낭을 채워야 합니다. 지식, 경험, 물건, 관계, 성취? 이 모든 것을 배낭에 담아야 합니다. 많이 담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정상을 향해 오를 때는 무거운 배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상을 지나 내려올 때는 다릅니다. 내려올 때도 무거운 짐을 찌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숨이 가빠서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이 바로 그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취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쌓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듯이 우리 삶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을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 노년에 우리도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과거의 역할, 과거의 지위, 과거의 소유. 마치 가을 나무가 억지로 잎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스럽습니다. 75살의 최병철 씨는 말합니다. 나는 50대까지 회사에서 임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 불렀고 내 결정이 중요했죠. 은퇴하고도 한동안 나는 그 권위를 놓지 못했어요. 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장했어요.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귀찮아했고 친구들은 멀어졌어요. 나는 외로워졌고 화가 났어요. 최 씨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다 펍정 스님의 글을 읽었어요. 늙는다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구절을 보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끝난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임원은 이미 지난 일인데 여전히 그 지위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권위도 내려놓고 옳아야 한다는 집착도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것이 늙음의 지혜입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역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필요한 것도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3끼를 든든히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옷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집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작은 공간으로도 족합니다. 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줄일 때라고. 이제는 비울 때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몸은 적은 것을 원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고통을 만듭니다. 68살의 서영희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2층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좁은 곳으로 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관리할 공간이 줄어서 청소가 쉬웠습니다. 물건도 줄여야 했는데 줄이고 나니 오히려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넓은 집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집이 좋은 거구나. 많은 물건이 좋은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만 있는 게 좋은 거구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삶을 조정하니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나이 드는 것도 자연입니다. 몸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입니다. 필요한 것이 적어지는 것도 자연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편안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것, 죽음입니다. 펍정 스님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미리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소유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건을 내려놓고 내일 역할을 내려놓고 모레 집착을 내려놓고 그렇게 조금씩 손을 떼는 연습을 하면 마지막에 삶을 내려놓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78살의 김상우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미련도 정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죠. 언젠가 떠나야 할 때 나는 미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을 다 내려놨으니까요. 펍정 스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스님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장례는 치르지 말고 육골은 뿌리고 제사도 지내지 마라. 완전한 무소유였습니다. 살아서도 소유하지 않았고 죽어서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은 물건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은 결국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은 그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버릴까, 어떤 것을 남길까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평생 소중히 여긴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짐을 남기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비우고 자녀들이 나중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왔을 때처럼 비어있는 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평화롭게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가듯 우리도 생의 겨울로 갑니다. 가을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며 준비하듯 우리도 비우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비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본질을 발견합니다. 물건도 역할도 집착도 다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나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완전한 나입니다. 펍정 스님의 마지막 시절을 지켜본 사람은 말합니다. 스님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 보이셨다고. 몸은 약해지셨지만 눈빛은 맑았다고. 말씀은 적으셨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고. 이것이 무소유의 완성입니다.
다 비우고 나면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역할도 지위도 소유도 아닌 순수한 존재로서의 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늙음을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늙음은 축복입니다. 비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펍정 스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오는 것을, 늙어가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자연입니다.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있습니다. 5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무소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펍정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건 하나를 정합니다. 오늘 이것을 버리겠다고. 낡은 수건, 오래된 신문, 쓰지 않는 그릇.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하나씩 1년이면 365개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꾸준하게 비워가는 것입니다. 둘째, 1년 법칙 적용하기.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1년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기 원칙.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낡은 물건 하나를 버리십시오. 새 옷을 사면 오래된 옷 하나를 기부하십시오. 새 책을 사면 읽은 책 하나를 도서관에 기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물건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랍부터 시작하기. 집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주방 서랍, 내일은 옷장 서랍, 모레는 책상 서랍. 작은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정리하는 성취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섯째, 추억은 사진 한 장으로 규칙. 자녀들의 오래된 물건, 남편의 유품, 과거의 기념품. 모두 버릴 수 없다면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물건을 사진 찍고 앨범에 보관하십시오. 기억은 남지만 공간은 비워집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면 추억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하며 보내기. 물건을 버릴 때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 이렇게 말하고 보내십시오.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건도 생명입니다. 존중하며 보내야 마음이 편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일곱째, 다용도보다 전용.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물건보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물건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물건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진짜 필요한 기능 하나만 있는 물건을 고르십시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여덟째, 빈 공간 즐기기. 정리한 후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십시오. 다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빈 서랍, 빈 선반, 빈 벽면. 그 여백을 즐기십시오. 펍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가장 큰 사치라고. 그 여유를 만끽하십시오. 아홉째, 디지털도 비우기. 휴대폰 사진첩, 이메일 연락처. 디지털 공간도 물건입니다. 오래된 사진 삭제하고 안 읽는 이메일 지우고 연락 안 하는 번호 정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짐이 됩니다. 디지털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열째, 남은 것에 집중하기.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은 것입니다. 정리하고 나서 남은 물건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더욱 아끼고 잘 사용하십시오. 적지만 충분합니다. 펍정 스님의 밥그릇처럼 적어도 완전한 것들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한가? 이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가? 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물건이 아까워서인가, 추억이 아까워서인가, 아니면 과거를 놓지 못해서인가? 나는 과거에 살고 있는가, 현재에 살고 있는가?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 나는 무엇을 잃는가?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죽을 때 나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물건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소유로인가? 아니면 존재로인가? 나는 언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는가? 많이 가졌을 때인가? 아니면 비웠을 때인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더 많은 물건인가 아니면 더 가벼운 마음인가? 법정 스님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진짜 평화를, 진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건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린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없어지면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물건에 가려져 있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제자리에 두고 현재를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건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들 사이에서 더 외로워집니다. 비우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햇빛, 바람, 사람, 평화. 그것들이 여러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늙음은 비움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쌓고 늙어서는 비우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비우며 가벼워지십시오. 비울수록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가벼움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